자, 이제 군집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부터 나오지. 군집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개체군, 개체군 A, 개체군 A, 그리고 개체군 B, 개체군 C, 얘네들의 집단을 우리가 군집이라고 한다고. 이 군집에다가 환경 요소를 섞으면 이제 생태계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군집이라고 하는 거는 개체군들의 집단을 얘기한다. 군집이 됐을 때 비로소 이 먹이 관계가 나타나. 이 먹이 관계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어. 먹이 관계, 먹고 먹히는 관계에는 단순한 형태의 먹이 관계가 있고 복잡한 형태의 먹이 관계가 있단 말이야. 단순한 먹이 관계를 사슬형이라고 하고 먹이 사슬. 복잡한 관계를 먹이 그물이라고 표현해. 예. 먹이 그물. 이게 나중에 생태계 평형이랑도 연결되지. 생태계 평형의 조건이 그물일수록 복잡할수록 한 놈이 죽어도 다른 거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되고, 먹이 사슬형 같은 경우는 쉽게 무너질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는 뭐 배우게 될 거예요. 밑에 2번 보면 생태적 지위라는 표현 나오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생명과학 전공할 때 이 생태적 지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었거든. 영어 단어도 따로 있어. 니치라는 단어가 있어. N-I-C-H, 니치. 처음에 그 단어 뜻을 모르고 처음 들어보니까 영어 수업이었어. 독일 봐. 수업도 영어 수업, 교재도 영어 교재, 시험도 영어 교재, 답도 영어 적었는데 그 니치라는 말이 나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그 한글로 번역하면 적거더라고. 생태적 지위, 지위. 무엇을 먹냐, 어디서 하냐, 이런 게 생태적 지위야. 생태적 지위. 어떤 걸 먹어요, 어디 살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먹이 지위랑 공간 지위라는 게 있지. 그렇죠. 먹이 지위. 어떤 거 먹어요, 어디 살아요. 이 생태적 지위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서로 다른 종이, 즉 개체군의 집단들, 군집에서, 장소 군집이야. 군집에서 생태적 지위가 많이 겹칠수록 경제. 그렇지, 경쟁이 심해집니다. 경쟁 정도가 올라간다는 거야. 이 경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이 쭉 있거든. 이 경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 혹시 아는 거 있어? 도피. 경쟁을 피하는 방법. 공생. 기생 사는 건데 기생 경쟁을 피하기 위해 네 피만 빨아먹을게. 이거 안 된다.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걸 벗어나는 거야. 공간 지위를 벗어나는 게 뭐야? 이사. 서로가 비슷한 지역에 살다가 공간 지위를 벗어나는 거. 철새. 분서 이 새끼야. 분서. 분서. 오. 분서 몰라? 분서 게임. 알죠. 처음 들어봐? 들어봤지? 서식지를 나누는 거야. 알죠. 너 씨발 위에 살아, 나 밑에 살게. 그러고 이제 서로 같이 살아가는 게 분서. 두 번째, 이건 나름 합의를 한 거잖아. 합의가 안 되면 그럼 뭐가 해야 되나? 전쟁. 들어봤냐? 경쟁 베타라고. 경쟁자. 경쟁 베타 할 때 어떤 베타는 어이고 어떤 베타는 아인데, 이 베타는 무슨, 이거 아이야? 베타적 수.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아이 베타던데? 그치? 얘는 네, 베타가 맞아. 아이야? 베타적 경제 시작할 때 베타 아니에요? 거기 경쟁 베타. 예. 알파 베타 할 때 베타는 어이? 어이. 똑같은 B야. 아니야. 아니야? 몰라, 이게 철자가 되게 많아요. 이래서 문과에서도 그 동공조절하는 홍채는 I라고 적고, 그 수정체 조절하는 모양체는 어이라고 적고. 좀 철자가 그지 같은 게 많아. 수정체는 또 어이고. 분서가 일어나던가 또는 경쟁 베타가 일어나던가. 결국은 경쟁을 해소하는 건데, 해소하기 위해서 합의한 게 1번, 2번은 한 놈 죽여버린 거야 그냥. 네가 준다 내가 준다 해보자 해가지고 한 놈 완전 마티에 보내는 게 경쟁 베타. 한 놈 완전 보낸 거야 이거. 멸망전. A, B랑 멸망전 해갖고 한 놈만 살아남는 걸 경쟁 베타라고 한다고. 됐어요. 나중에 이런 얘기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다음 군집의 구조에서 우점종, 희소종, 지표종, 핵심종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딴 거 다 필요 없고 우점종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생태계에서 우점하고 있다. 그 제일 많다라고 하기는 좀 그래. 전체적인 걸 고려를 해야 되거든. 우점종 판단할 때 총 3가지를 봐야 되는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다 상대라는 말이 붙으니까 상대는 앞에다가 하나만 적자.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퍼센트 형태로 싹 다 더하면 그걸로 이제 그 중요도라고 하지. 그 중요도가 높은 걸 우리가 우정종이라고 해. 저렇게 지금 구하는 거 이따 구하는 거 보여줄게. 중요도가 높은 놈이 우정종이 되는 건데 그 중요도를 계산할 때 이걸 쓴다고.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그러면 상대 값을 구하려면 그냥 밀도, 그냥 빈도, 그냥 피도를 구할 줄 알아야 돼. 이따 알려줄게. 지금 그렇게 썩어가는 표정 안 지어도 돼. 공부하면 다 된다. 걱정하지 마. 다 돼. 그렇게 해서 그 생태적으로 가장 우점하고 있는 애 찾는 걸 우점종이라고 한다. 예. 개체수가 많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면적만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골고루 조화가 돼야 돼. 밀도도 보고 빈도도 보고 피도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군집을 대표한다. 됐고, 그다음 희소종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적은 애겠지, 그지? 수가 제일 적으면 그게 희소종이라고 해. 개체 수만 보면 돼요. 얘는 밀도, 빈도, 피도 다 안 봐도 돼. 개체 수가 제일 적으면은 우리가 희소종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지표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환경을 지표해 줄 수 있는 애인데 대표적으로 지위류가 지표종이야. 지표종에서 지위류만 얘기해 줄게. 지표종의 대표가 지의류인데 지의류 뭔지 기억나냐? 지의류라고 하는 거 공생체야. 누구랑 누가 공생체라면 균류라고 하는 거랑 조류라고 하는 거랑 목조류, 현조류 같은 광합성 하는 단세포 있지. 균류는 말 그대로 곰팡이 이런 애들처럼 균류. 이거 두 개가 공생하고 있는 관계를 지위류라고 하는데 공생하는 과정에서 특징이 얘는 돌밭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 오로지 얘네 둘만 있으면 어디다 갖다 놔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 이런 연애를 하라고 했는데 배우자를 만나면 이런 배우자를 만나야지. 그래서 둘만 있으면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 저희는 그래서 균인가요? 조류인가요? 넌 그냥 기운 기운이 줘도 아니고 나도 그냥 기운. 자, 얘네가 어떤 식으로 살아남냐면 광합성의 핵심이 물과 이산화탄소잖아. 이산화탄소 공기에 널브러져 있어. 물이 중요해, 물. 일반적으로 흙이라고 하는 토양이 있으면은 토양이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뿌리 못 빨아들이면 되는데 얘는 돌밭에서도 산다니까. 돌밭은 물을 머금을 수 없지. 그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균류야. 물 저장. 비가 올 때 그 빗물을 저장해놓는 역할을 하는 게 균류. 그 야금야금 조류한테 줘. 그럼 조류가 그거 가지고 광합성을 하겠지? 그 광합성을 해갖고 그 광합성 산물, 포도당을 균류한테 제공한다고. 그 광합성을 해서 얘는 이렇게 주고, 얘한테 주고, 물을 얘는 이렇게 주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만 있으면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지. 근데 이 과정에서 얘가 화학 물질을 분비해. 이 화학 물질에 의해서 돌을 부셔. 그걸 화학적 풍화라고 그러거든. 이 균류가 분비하는 저 화학 물질에 의해서 돌이 부서지게 된다. 이걸 이제 화학적 풍화. 나중에 뭐 천이 배울 때 필요하니까 지금 미리 알아봐. 지류의 역할이 이게 돌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원리가 있다. 이 지표종이 지류가 이산화황이 굉장히 민감해. 이게 오염물질이거든. 산성비를 일으킬 수 있는 오염물질이야. 이거에 민감해. 이거에 민감해서 지류가 싹 다 죽어버리지. 지류 컬러가 무슨 색인 줄 알아? 밝은 색이야 이게. 초록색. 지류 밝고 흰색이야. 흰색. 이 밝은 색이면서 흰색이야. 밝은 흰색. 이게 지류거든. 이 지류가 기본적으로 여기저기 덮여 있었단 말이야. 예를 들면 나무에도 있고 뭐 돌멩이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었어. 그러면 그 당시에 깨끗하게 지류가 있겠지. 지류가 있는 시절에 나방 입장에서는 밝은 나방이 저 지류 안에 숨으면 안 보이는 거야. 지류가 하얘니까 하얀색 나방이 그 지류 옆에 살포시 앉아 있으면은 새가 못 본다고. 그러니까 잡아먹힐 일이 없겠지. 근데 공업 암화라고 들어봤어? 공장 짓고 화석연료를 마구 태우다 보니까 화석연료에 이게 많거든. 이거 많은 이유도 얘기해주나? 화석연료는 생명체가 근원이지. 생명체는 단백질로 돼 있지.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돼 있지. 아미노산 20종 중에서 2개가 황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는 반드시 황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걸 태우면 이산화황이 막 나오지. 그럼 이산화황이 막 나오면 지류가 돼지겠죠? 지류가 하얀 애들이 싹 다 뒤져버리면 하얀 애가 숨을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얀 애가 잡아먹히고 검은 애들이 그 시커멓게 타르끼인데 이제 숨어갖고 걔네가 살아난다.
역시 이게 이제 진화에 관련된 얘기지. 자연 선택. 그래서 이제 나방이 흰색에서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이제 바뀌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라고. 지인수 때문에 그런 거지. 여튼 여기 보면 지표종, 특정 환경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지표종이고, 핵심종 같은 경우는 군집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게 있어야지만 그게 유지되는 건데 우점종은 아닐 수 있어. 수달의 역할. 조개 깨먹. 수달이 가운데에서 이제 그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단계. 근데 저 뚱이는 왜 있는 거지? 뚫는 거구나. 아 이거? 피나. 여기 핵심종의 예라고 해서 이걸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홍합을 먹고 사는 불가사리가 사라지면 홍합이 이빨이 늘어나면서 바위를 점령한대. 그러면 따개비가 사라지고, 그럼 불가사리는 얘네 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우종종은 아니지만 얘네 둘의 그 개체수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서 핵심종이라고 표현한 거고, 수달은 군집 내 먹이가 되는 개체군의 밀도를 조절하고, 먹이를 얘가 많이 쳐먹으니까 그렇게 쳐서 먹죠. 다른 동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한다? 쥐가 뭔데? 비버 같은 경우는 댐을 쌓아갖고 습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버. 그 지역이 습지 생태계를 구성할 때 꼭 필요한 거예요. 개념적으로 제일 중요한 우점종이야, 우점종. 우점종이나 똑바로 구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수능 문제를 풀더라도 우점종 얘기가 나오지, 뭐 희소종이냐 지표종이냐 핵심종이 저 내신에서만 나오고, 수능 문제는 지금까지는 다 우점종만 나왔었어. 근데 지표종 얘기는 내가 그 얘기, 그 지루를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지루가 지표종이고 이산화황에 민감하고, 그것 때문에 그 나방의 생태, 나방의 진화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 자, 지금 넘겨봐. 이 식물 군집을 조사할 건데 그 지역에 어떤 종들이 살고 있고, 뭐 우점종도 따져야 되고 막 이런 걸 보는 거야. 지금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생태 지금 배우는 파트, 개체군과 군집 파트에서는 개념 문제는 웬만하면 다 맞춰. 약간 눈깔 있으면 맞춰. 읽으면 맞출 수 있는데 이거는 경험이 없으면 못 맞춰. 이 무지푸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첫 번째 밀도인데, 밀도는 개체수를 보는 건데 공간에 대한 개체수. 보통 우리는 2D에서 살잖아. 땅에서 살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개체수를 볼 거거든. 그래서 A 지역, 가라고 하는 지역에 A랑 나라고 하는 지역에 B가 있는데, 얘가 30마리, 얘가 30마리 있을 때 얘네 둘의 밀도는 같다라고 확정 지으면 안 돼. 예. 만약에 문제에서 보면은 면적이 누가 2배다, 누가 뭐 절반이다 이런 표현 나오거든. 그럼 면적이 얘가 S고 얘가 ES라고 치면은 얘는 ES에 대해서 30이고 얘는 S에 대해 30이기 때문에 얘가 2배야. 개체수가 똑같더라도 밀도가 다를 수 있다고. 누구에 의해서? 면적에 의해서. 이게 이제 개념 문제 풀다 보면 애들이 바로 보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갖고 면적이 2배였다라는 보기를 놓쳐갖고 저걸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 풀지 말고 문제 좀 꼼꼼하게 읽어야 돼. 조건들. 특히 면적에 대한 조건 잘 보시고, 이게 수상 생태계라면 면적이 아니고 부피가 될 거야. 미터 세제곱 공간. 예. 근데 보통 우리는 육상 생태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저 면적당 개체수를 볼 거다. 근데 부피당 개체수를 볼 수도 있다. 언제? 수상 생태계일 때, 수중 생태계일 때. 그래서 면적 조심해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밀도는. 예. 자, 여기서 밀도 한번 해볼게요. 자, 봐. 들경이, 토끼풀, 경고. 민크들레, 민병호. 자, 밀도를 보았다. 지금 면적은 똑같기 때문에 숫자만 보면 돼, 이때는. 예. 그냥 몇 개 있는지만 보면 돼. 그럼 질경의 밀도는 질경이 세보면 돼. 하나, 둘, 셋, 넷. 4라고 하면 된다고. 우와. 어차피 분모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게 면적이 S라고 하면 얘는 S당 4, S당 몇이다. 지금 면적이 똑같잖아. 여기서는 이제 4제곱미터가 되겠지, 면적을. 방금 4개를 합쳐서. 그 다음에 토끼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네, 열다, 16개. 민들레는 네가 좀 세줄래? 숫자 너무 잘 쓰시네. 하나,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아이 잘했다. 요거 자체를 그냥 밀도로 봐도 된다고. 근데 이제 공간에 따라서 밀도 비교할 때 면적을 꼭 고려하라는 거야. 면적을 고려해서 봐야 돼. 그때는 S 또는 ES라고 표현하면서 문제를 풀길 바라고. 지금 밀도는 이 상태니까 상대 밀도를 구해볼게. 밀도에 대해서 상대 밀도는 얘네들의 비율을 보는 거지. 토탈 값이 몇이야 지금? 40. 그럼 40에 대해서 4면 몇 프로? 아씨, 야 이게 계산이 안 돼서 이거 모르겠어요, 쌤. 40에 대해서 4개면 10%. 이요. 역시 천. 그럼 그거의 4배니까 40%. 그럼 남은 게 50이지? 근데 지금 퍼센트를 구하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준 거야.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다 보여준 것 같은데. 일단 하나는 진짜 정석으로 계산한 거고, 나머지는 그거의 배수로 바로 따라가는 거고, 나머지는 100에다가 빼는 거고. 이 모든 과정이 문제 다 필요해서 그래. 하나라도 모르면 안 돼. 하나라도 모르면 다 합치면 100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퍼센트 뜻 아니야, 그게? 100분율이 퍼센트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100% 넘는 것도 몇 개 있고. 100%가 넘는 건 없어, 병신아. 뭐? 40표 중에 42표 득표를 하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심각성을 못 느끼지? 나중에 얘기합시다. 밀도, 상대 밀도 구하는 방법 끝. 이 빈도라는 게 좀 있어. 빈도. 방향구가 나타난 정도를 보는 거거든. 개수를 보는 게 아니고 방향구 수를 보는 거야. 여기 4개 중에서 질경이는 여기도 나타나, 여기도 나타나, 여기도 나타나, 여기도 나타나. 빈도가 그러면 그냥 4야 4. 4. 4개의 방향구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럼 토끼풀은 다 나타나죠? 토끼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얘도 빈도 4야. 예. 근데 민들레는 보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군데만 있네? 그럼 얘 빈도 2라고. 그냥 방향구 수만 세면 돼. 그쵸. 얘는 개체 수만 세면 되는데 단 면적이 다를 때는 꼭 그거 고려해줘야 된다고 그랬어. 그 밀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그 단순히 개체 수만 보면 안 돼. 밀도라고 하는 건 면적에 대한 개체 수야. 자, 여기서 상대의 빈도 따져보자. 상대 얘네들 사이의 비율이라고. 예. 다 합치면 몇이야? 10이요. 10. 그럼 10 중에 4니까 0.4. 40%. 오. 얘도 40%. 오. 그럼 그거의 절반이니까 20%. 또는 100에다가 빼도 20%. 마치 상대 빈도 이렇게 되는 거야. 피도라고 하는 개념 같은 경우는 면적을 봐야 돼. 근데 이 면적을 보는 방법부터 그림자로 본다고. 그림자로 해가지고 얼만큼 면적을 덮고 있냐라고 보는데 이거를 너가 자료를 통해서 구할 수는 없어요. 줘요? 자료를 통해서 구할 수는 없고 줄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피도라고 하는 것도 여기 지금 뭐라고 하래? 한 칸의 면적은 0.04죠. 이게 피도를 뭐로 잰 거냐? 0.04요. 그러니까 한 칸당 0.04래요. 이거 거기를 그냥 다 채우고 있다라고 본 거네. 면적이 예. 전체의 4에 대해서 어디 갔어? 질경이가 몇 칸 차지하고 있냐?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차지하고 있지. 이거 한 칸의 크기가 0.04 예. 면적이. 왜냐면 1m를 5등분 했으니까 이거 하나당 0.2m야. 0.2 곱하기 0.2니까 0.04라고 표현한다. 그거를 지금 얘는 그게 다 덮었다고 본 거지? 다 덮었다고 보고서 4조각이니까 곱하기 4 때린 거라고. 근데 전체 면적은 몇이야? 2, 4개가 있으니까 4분의 0.04. 그래서 지금 피도가 0.04 나온 거야. 이해가? 그럼 토끼풀도 똑같이 피도 재볼게. 토끼풀도. 총 4라고 하는 면적에서 토끼풀이 지금 있는 것이 그냥 빈도에다가 곱하기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습니다. 아닌가? 토끼풀. 이거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9, 10, 11, 12, 13, 14, 15조각. 그럼 15조각이 한 칸당 아까 0.04였고 이걸 전체 4분의로 나눠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약분되면 이게 0.01. 0.15 되겠지 이거? 0.15. 마지막 얘만 한 번 더 계산해볼까? 4분의 0.03조가 몇 조각 있나 봐봐. 민들레. 요거 그냥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12칸.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2 때리면은 약분하면은 0.01. 그 다음에 12 곱하면 0.12. 왜? 말 6개인데 0.15가 나와요 왜? 뭐가? 그러니까 0.16 아니에요? 이거 16개였어? 네. 네, 왜 15개라고 적었냐? 이건 부정해 또야. 그래 이거 다 더하면 이제 몇이냐? 30이요. 아니 32 맞나 봐. 0.32. 어? 아니? 상대 P도. P도는 지금 0.04를 잘 구했고 0.16 구했고 0.3 0.3 이잖아. 그럼 다 더하면 이게 28, 0.32. 예. 그러면 상대 숫자를 깔끔하게 주네. 그럼 이게 P도고 이게 상대 P도를 구하라고 하면 전체 0.32분의 0.32분의 0.04면 8분의 1. 예. 그렇지 8분의 1이면 12.5 아니야? 맞습니다. 12.5%. 이렇게 하나 구했으면 이거 4배니까 이거 4배 때려봐. 50. 그럼 나머지 하나는 너무 어려워요. 37.5? 득표율이다. 아니 다 계산할래? 아니요. 아니요. 아니 다 계산하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예. 하나만 제대로 구했으면 나머지는 그냥 B 또는 100에서 빼주는 걸로 빠르게 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도라고 하는 거 저 퍼센트들을 넣어야 돼. 예. 퍼센트들을. 그럼 여기는 10, 50, 40 60, 이렇게 하면은 62.5. 이 중요도 같은 경우는 이제 100을 넘길 수 있다고. 두 번째는 40, 80, 130. 그 다음에 70, 107.5. 맞습니다. 그러면 중요도가 토끼뿔이 제일 높다. 우정족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알지? 방영구 분석하는 이거 자체를 꼭 할 줄 알아야 돼. 여기서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의 문제를 물어보니까 지금 방금 한 이 내용들을 숙지하기 바란다. 여기 62.5, 130, 107.5 구하는 거 각각 다 해봤고 다음 분집의 종류 볼게. 채택의 장소에 따라서 수생이냐 육상이냐 있고 수생도 특히 육수냐 해수냐 육수를 여기서 담수로 곱하는 거지 염료가 안 녹아 있는 거 예. 담수 그 다음에 해수 분집이 있고요. 근데 나 학교 다닐 때 고3 때 반에 약간 그 특이한 애들이 한 명씩 있어. 잘 봐봐. 되게 생각도 특이하고 뭔가 다 특이한 애들이 하나씩 있거든.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되게 기억이 남아. 뭐냐면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대. 뭔 개소리야 내가 물어도. 물이 바다는 많았어. 너무 짜서 물고기가 살 수 없대. 내가 그걸 고삼 때 들었어. 그럼 뭐 헤엄치는 건 젓갈이에요? 몰라.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다면서 그 이유가? 물고기. 너무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런 경우도 있었어. 그 새끼도 수영하면 절여져요. 됐고, 자, 그 수생분집, 육상분집 받고 육상분집은 또 종류에 따라 삼림, 초원, 사막이 있는데 이게 수분에 따라서 정리해놨네? 예. 그러면 사막은 물이 지금 그게 적은 상태고 얘는 어느 정도 물이 좀 받쳐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강수량 매우 적다. 그 삼림보다 좀 적다. 삼림은 강수량 많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여기서 특이한 것들 조금 체크해 보자면 요 숲에서 식물을 이렇게 정리해 줄게. 초본, 관목, 그다음에 교목 이렇게 정리해 줄게. 저게 뭐야? 초본은 풀, 관목은 키가 작은 나무, 교목은 키가 큰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 황균모, 민병모, 서장. 오케이. 삼림 같은 경우는 숲이잖아.
풀보다는 나무류, 목본 식물이 우점종이라고 여기 나와 있고 상록 하렵수, 낙엽 하렵수, 북부 침엽수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문제 틀리게 되는 건 못 본 것 같은데. 그럼 초원은 풀이고 풀에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건 하나 적어놔. 초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 초원은 순 생산량이 최대야. 그 특징 꼭 적어놔. 순 생산량이 최대다. 순 생산이 뭐냐면 어차피 뒤에서 한 번 더 다룰 건데 지금 미리 한번 보여줄게. 순 생산량은 뭐냐면 내가 광합성을 하잖아. 광합성을 하면 영양분을 만들지. 예. 그거 가지고 자기가 호흡하면서 먹고 살지. 예. 그리고 남는 애들을 순생산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정의야. 순생산의 정의가 광합성을 해서 만든 거, 그럼 지가 호흡하면서 쓴 거, 그럼 이게 나머지지, 잉여. 그 잉여를 순생산이라고 하는데 순생산이 가장 많은 게 풀이야, 풀. 초본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게 뭐야? 초본이지. 너 나무 먹어, 풀 먹어? 죽순 먹고. 벼를 먹는 게 풀 먹는 건 알아? 벼가 목본이니? 쌀에만 나무에서 열매로 열려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초본이야. 풀은 초본이라고. 걔가 순생산이 높으니까 우리가 그걸 먹는 거야. 지가 뱅 만들어갖고 지가 먹고 살기에는 한 2, 3만 쓰고 나머지는 그 씨앗에서 저자르는 것처럼 그 씨앗을 먹으니까 순생산이 높은 특징이 있다. 좋아. 꼭 기억해놔. 문제는 이거 나와. 초원 요거 보시고 사막 같은 경우는 뭐 열대 사막, 온대 사막, 한대 사막이 툰드라는 거 알아? 이건 그냥 이름만 좀 알아둔다. 한대 사막을 툰드라는 거. 툰드라 들어봤지 이거? 이게 뭐예요? 한대 사막이라고 추운 지역에 있는 사막. 추운 지역에 있는 건조한 거. 넌 아마 열대 사막밖에 모르고 온대 사막, 열대 사막밖에 모르던데 한대 사막이라는 것도 있어. 툰드라. 아, 그 중국 쪽 그거. 고비 사막 그거. 됐고 다음 상류의 층상구조 같은 경우 선태가 뭔지 아냐? 춤춤해. 내 옆에다 적어라. 이기. 선태가 뭔지 모르면 이기. 너 생투 한다음에 선태리 나오잖아. 선류와 태류. 몰라요. 아이씨 병이. 전 자고 있어요. 이기야 이기. 이기가 생김새에 따라서 선류 또는 태류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이야. 선류 태류 합쳐갖고 선태류라고 표현하는 건데 모르는 게 이기라고 생각해. 이기. 제일 바닥에 있다. 그다음 그 위에 풀. 견목이 작은 나무. 교목이 큰 나무. 근데 교목에서도 이제 악교목이라고 된 거지. 약간 덜 큰 나무 이렇게. 다 했어? 하는 데 다 했네. 고생했어. 쌤, 그때 그 시절보다 많이 순해지셨나요? 이판에서 사자고 날리시. 이거 가지고서 그거 표현할 수도 있어. 잎의 두께를 물어볼 수도 있어. 우리가 첫 파트에서 배웠던 거. 위에 있는 애들이 잎의 두께가 두꺼울 것이고 밑에 있는 애들이 잎의 두께가 얇을 거야. 그게 음수와 양수가 작용받은 거지. 환경이 생물에 영향 준 거야. 작용. 그래서 여기서 잎의 두께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초원은 순생산량 저거 모르는 문제 부푸니까 알아보세요. 초원이 순생산량이 제일 높은 것이다. 다음 군집의 생태분포에서 수평분포, 수직분포 나오는데 수직분포가 위아래야. 고도야 고도. 고도. 예. 높이. 높은 곳은 춥잖아. 낮은 곳은 따뜻하고. 그래서 이렇게 배치되는 거야. 상록 하렵수, 낙엽 하렵수, 침엽수, 관목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크기가 작아지고 있죠. 추울수록. 다음에 수평분포라고 하는 건 위도. 위도가 낮은 데는 따뜻하고 높은 데는 춥잖아. 고위도가 얘랑 매치되는 거고 저위도가 얘랑 매치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수분. 열대우림이냐, 초원이냐, 사막이냐 이렇게 수분. 낙엽수냐, 온대냐, 사막이냐. 침엽수, 툰드라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거 가지고 문제 만드는 걸 별 본 적이 없어. 수능 문제에서는 딱히 본 적. 얘는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 잎의 두께 물어보는 거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순생산량 물어보는 거 같고. 그 울타리 조직이죠. 음. 네, 오케이. 이 7층 한번 가볍게 풀어보시고 지금